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에서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그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취업률 같은 경우 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앞으로 중국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중국에서요. 최근에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의 한 10에서 15%를 감원을 했고 텐센트도 그런 감원 해고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들이 감원을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물동량의 감소, 구매 감소, 요게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바람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 구조조정하죠. 이제 그것이 지금 플랫폼 기업의 감원 아마 소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예를 들어 부도나는 기업도 사실은 한 7, 8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감원도 웬만해서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일자리를 어떤 방법이든 이 공산당 정권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감원을 하면서 인재를 사회로 내보낸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바이두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 자세를 배격한다 이런 명분들을 세워서 대량 해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KBS 특파원 보도를 봤더니 대량 해고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지죠? 중국도 민영 기업들은 이게 자기 말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할 때 이제 자기 면피를 위한 그런 구호성 얘기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회사들은 국영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용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면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고용은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5, 6, 7, 8, 9라는 이제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민영기업이 전체 예를 들면 이제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기업 수의 90%를 이제 민영기업이 커버를 하고, 고용의 경우도 보면 80%를 민영기업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민영기업이 중국에 몇 개가 있냐면 2012년에 대략 한 1,080개 정도 있다가 2021년에 보면 4,400만 개로 늘었어요. 4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고용을 책임지는 건데, 아무래도 아리바바나 탄센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는 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고용 문제는 이런 민간 기업들, 이 기업들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생산 부진, 이것이 고용에 큰 충격을 준 것이지, 또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누가 고용을 제일 많이 하냐면 은행들이 고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리바바가 한 25만 명, 탄센트가 말씀하셨지만 탄센트가 한 11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중국의 농업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 종업원 수가 46만 명 정도 됩니다. 46만 명. 한 개 은행이. 네.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은행들이 다 40만 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라든지 또 이제 국영기업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커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탄센트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다른 딴짓을 해요. 사회적인 무리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종업원을 자르긴 자르는데 고연봉자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신입사원을 더 뽑는 거죠. 그래서 탄센트 같은 경우는 말로는 감원했다고 하는데 그 전체 종업원 수는 한 3,000명 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장 1명 날리고 신입사원 3명 뽑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센트가 아주 영악한 것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실업자 만드는 건데, 거기에 아리바바하고 다른 점이
이제 수를 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전체적인 실업률을 보면 2021년에 5% 안팎이었는데 올해 6% 안팎이 됐더라고요. 조금 올라갔는데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올라서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지금 뭐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가 2021년 3월 같은 경우만 해도 13.6%였거든요. 그럼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 3월달 실업률, 4월달 실업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9월 학기예요. 우리는 3월달에 시작을 하지만 네. 그 7월달에 애들이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 5월이 이게 취업 시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중요한 도시들 다 봉쇄를 했거든요. 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못 나가는데 이 신입사원을 뽑을 뭐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의 실업률이 뭐 실업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이제 못 가졌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이제 16에서 24세의 요 사람들의 실업률이 확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 조금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경영 활동이 정상화됐을 때 실업률이 얼마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이게 고용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GDP는 우리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국유기업이 전체 GDP의 63%를 커버를 해요. 네. 그래서 국유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4대 은행이 45만 명, 40만 명씩 고용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국유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하반기에 지금 중국 GDP가 얼마를 가냐. 그래서 지금 왜 또 이게 18% 20%까지 청년 실업이 가냐 그러면 2, 4분기 GDP가 그 봉쇄 때문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대략 1% 정도 그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유발 계수가 너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이제 도시 봉쇄로 인한 조금 애브노멀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하반기를 놓고 보면 그때 가서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하반기 수치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서방 언론들을 보면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워낙 시진핑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경쟁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용도 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이제 소극적인 그 반항. 네. 그래서 뭐 정부가 야단치니까 네. 신입사원 안 뽑아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1년에 한 1,200만 명 정도 취업을 하는데 거기서 아리바바, 탄센트 다 해봐야 전체 종업원이 한 36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1, 2만 명, 2, 3만 명 더 뽑으나 덜 뽑으나 대세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한국에 예전에 보면은 어느 회사 취직하려고 그럴 때 S모 전자를 다 가고 싶어 하다가 요즘 이제 민지 세대들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것이 1순위가 되듯이 중국도 지금 예전 같았으면 하웨이를 취직하는 것이 공상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이게 최대의 목표였다가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이 취업이 젊은이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이걸 세게 압박을 줘가지고 영업이 너무 축소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고용 때문에 공동부유론에 거꾸로 가는 플랫폼 기업을 완전히 풀어주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고용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영업이 타격받지 않게끔 해주는 거, 요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의 그런 이제 고용 감소는 그런 정부의 규제 요인 하나 있고 이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그 지금까지는 뭐 플랫폼 기업이 매년 20, 30%씩 성장해 왔기 때문에 확장을 했지만 그 사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잉 인력 이게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살 빼기를 아마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요걸 계기로
조금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학비를 받지 말아라 이런 규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좀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플랫폼 기업이 아예 장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전체는 아니고요. 교육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교육 금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왜 갑자기 사교육 금지를 우리도 80년대 신군부 들어섰을 때 사교육 금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공부하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중국이 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사교육 업체 금지를 시켰냐 그러면 중국이 공동부의론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게 문제를 하나 봤더니만 이게 신생아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뭐 공동부의 다 좋지만 애들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아들한테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신혼부부가 다가 당시 같으면 애 낳겠냐.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 이게 평생 부부가 벌어도 집 못 사는데 이거 어떻게 집 사냐. 그래서 이제 헝다부터 시작한 부동산업체 규제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게 사교육비 한번 봐라. 이게 중국도 뭐 우리도 대학 입시가 장난은 아니지만 중국은 뭐 청와대에다 부당 같은 데 들어가려면 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애 못 낳는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게 사교육 금지부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1등하는 회사가 바로 신동방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주가가 거의 88% 폭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교육이 완전히 올스톱 되니까 그 회장이 학원에 있는 책상하고 의자를 전부 농촌에 다 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완전히 비상이었을 텐데 나름대로 또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테니까 뭔가 뭐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어떤 혁명이나 혁신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책상 8만 개를 전부 기부하고 손을 튼 그 회사가 이 농산물 우리 같은 홈쇼핑을 시작한 겁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주가가 지난주에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신동방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거의 300%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농산물의 이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에 쇼호스트가 말을 잘하는 앵커가 아니고 영어 선생님들을 영어 강사들 일타 강사들을 농산물 판매 이제 쇼호스트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팔 때 거기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테이크 고기 질 좋다고 그럴 때 이 스테이크는 예를 들어서 양사는 a piece of 이제 피스가 스테이크 양사다. 이런 식의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우리 같은 경우에 레어, 미디움 레어, 웰단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말로 스번, 우번 뭐 이렇게 하는데 스번, 우번 이렇게 굽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웰던, 미디엄 웰던 이거라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그러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들을 50만 명 이상 가르친 일타 강사들이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제 농산물을 팔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늘었어요. 하루에 1,200만 명. 그래서 새로운 역시 이제 대단한데요.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이게 등장하는 바람에 그 기대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심지어는 얼마나 웃기냐면 그 농산물을 팔면서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이게 뭐냐는 거를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거 이제 팝송도 이게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의 그 라방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다. 이런 방송 여러 개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중국이 또 일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히 업종 전환을 해서 또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도 보이는 것이 또 재미있는 중국의 현상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근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뭐 중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고 해외 외신들은 정말 많이 비판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요. 그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디디 추싱, 뭐 신동방 같은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면서 그런 이제 기대가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반독점법하고 이제 네트워크 관리법, 데이터 보안법 이 세 가지 법안으로 이것들을 제재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더 풀거나 어떻게 보면은 완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규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제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의 최대 열망이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이것이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뭐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주문하고 배달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면서 이것을 죽일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적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내수 부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플랫폼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 요것 때문에 이제 립 서비스를 한 거죠. 리오 부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육성은 반독점법, 네트워크 관리법, 데이터 보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자를 계속적으로 모으던 여기서 결정적인 수익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이제 아리바바가 가졌던 고객 데이터를 이것을 자기의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 공공 데이터는 전부 공공의 어떤 회사를 다 이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 가입했을 때 내 정보를 다른 우리 계열사한테 줘도 되냐? 이걸 항상 물어보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물어볼 거 없이 아리바바 전자상거래에서 들어왔으면 이거를 대출해 주는 데도 쓰고 이게 다른 교육 사이트도 쓰고 의료 사이트에서 이걸 다 썼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막아버리면 나머지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것이 그걸 풀어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터파이낸셜이라고 개미금융이라는 회사를 미국, 중국이 홍콩에서 IPO까지 끝냈고 청약까지 끝낸 상태에서 상장을 중지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보면은 증권감독원이 그 엔터파이낸셜의 IPO 서류를 접수했다. 다시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것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무식한 공산당이 이것이 IPO까지 끝낸 이 핀테크 기업을 회장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것이 상장이 중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파이낸셜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전체 수익의 63%가 이것이 소액 대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액 대출인데 문제는 대출을 하려면은 이 예금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것이고 그 예금 기능이 없다고 하면 자기 자본금 내에서만 이것이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엔터파이낸셜은 자본금이 200억인가 뭐 이랬었는데 대출을 3조 이상 해줬어요. 그래서 150배 이상의 레버리지가 어떻게 일어나냐를 봤더니만 이것이 대출을 해주고 난 그 대출 채권을 ABS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갖고 또 대출을 해주는 무한 루프를 돌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3조, 30조 이렇게 되면 대출 채권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을 낮은 신용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 대량의 부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BS를 인수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핀테크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 증권감독원이 이것을 은행감독이나 증권감독원은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IPO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수익 모델이 이거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전 세계에 망신을 할 수가 있고 금융기관에 대량 부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스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ABS를 통한 이제 무한 예금 창출 기능을 아예 없앴고 그리고 레버리지 자체를 이것을 자본금의 몇 배로 줄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떼돈을 받던 고리대금업 20% 이상의 이자를 받던 이 모델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과거에 봤던 뭐 IPO했을 때 350억 불 뭐 이 정도 시가총액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의 시총이 5분의 1, 10분의 1로 수익 모델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게 IPO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지금 그 대출 규정에 맞게끔 대출을 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하고 같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이제 안에 내부 사정을 놓고 보면 이것이 핀테크 기업들의 무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중국의 플랫폼 관련 규제가 중국 경제 구조를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적응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